미리 조금 들으신 부분도 있으실 거고요. 또 말씀은 안 하셔도 궁금하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그리시는 형상들이 좀 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던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개는 또 시도를 해봤어요. 때로는 좀 긴 시간을 가지고, 때로는 짤막짤막하게. 그러나 이제 원래 기획했을 때, 기획에도 이따 나오지만요. 기획했을 때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것은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가야지만 우리가 사실 원하는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대동여 지도죠. 김종호가 이거 만들었을 때는요. 이 지역을 다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다닐 수가 없었죠, 당연히. 그리고 다닐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결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닐 수 있고요. 김종호 시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음에도 사실 저는 다니면서 이런 지도를 머릿속에 넣고 사는 사람을 거의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전 국토와 이게 지리일 수도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곳에 사는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자면 인문지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말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기반이 되어 있다면 사실은 어떤 분야나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의견 여러 가지를 내기가 아주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전국을 직접 다니는 게 이제 바로 그런 의미라면 조사, 발표, 질문, 토론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요.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10년 전을 떠올려보면 알 수 있고요. 15년 전을 떠올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만큼 익숙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시간을 겨우 10년만 돌려보면 스마트폰은 우리 머릿속에 없고 생활 속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년 후에 뭐가 우리 곁으로 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 지난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을 살펴보더라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거거든요. 직접 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직접 해보는 것, 그리고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과 토론하고 질문하는 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 역시 어렸을 적에는 질문을 전혀 하지 않던 아이였어요. 선생님이 질문 있어? 없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혹시라도 지적을 받고 질문을 하거나 발표를 해야 됐을 때는 덜덜 떠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지금은 남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딱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런 교육은 많이 나왔지만 아이들은 발표하는 걸 잘 못해요.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을 제가 준비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함이고요. 여러 시각들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익숙한 자기소개예요. 이거 한국식 소개입니다. 내가 어디 나왔고 뭐 했고 뭐 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런 식으로 소개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소개합니다. 제가 요즘에 하는 거, 내가 요즘에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저는 오늘도 여수로 왔지만요. 여행 오는 기분으로 항상 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또 벌어져요. 이건 뭐 제 복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제 와이프 좀 마음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드라이브 가자 해서 하천까지 갔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지만 하천은 별로 가까운 데는 아니에요. 그런데 갔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들렀는데 화요일이었거든요. 쉬는 날이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저희는 일종의 허탕을 친 거죠. 그러나 저희는 원래 이외에서 문학관에 가려고 온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투병 중으로 알고 있었는데 교회 선생님 나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찾는 그날 저희 가족만 이렇게 돌아다녔고 그랬겠죠. 나오셨는데 이제 인사만 드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주 센스 넘치시게도 혹시 카메라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는 말씀도 안 드렸는데 사진 한 장 찍자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런 만남들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연한 기회에 찾아오는 것들이 기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연한 기회는요. 그리고 제가 책을 요즘에 잘 안 읽다가 다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래 읽는 책입니다. 이분 혹시 이분 글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구본형이라는 분인데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으시진 않은데 변화경영연구소 소장이셨던 분이고요. 우리 흔히 아는 자기개발서의 거의 원조격에 해당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삶을 가장 즐겁게 사시는 분이 이분이었던 것 같아요. 주저앉고 이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즐거워하셨고요. 죽는 순간에는 시인으로서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분인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많이 그리워해서 그런지 이분의 제자 좀 되시는 분들이 이분을 기억하면서 글로 쓴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읽은 책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회가 닿아서 이런 군부대에서도 이런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답을 해주실 차례입니다. 네, 갑자기 이런 거에 답을 하려니까 좀 막막하실 수는 있어요. 예,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어떤 국가는 가난하고 어떤 국가는 부유할까요? 예, 이거는 사실은 면접 때 학생들에게 자주 나가는 질문입니다. 대학 갈 때. 그런데 아주 간단한 이 질문에 답변하는 태도만 보고도요, 이 아이가 살아온 과정을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실제로 면접 보시는 교수님들께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어머님들 학생이라 생각하시고요. 여기 한번 답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어떤 국가는 가난하고 어떤 국가는 부유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네. 이 질문에 답을 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답 자체가 핵심이 아니고요. 예, 이 질문에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이 인류의 문제를 풀 해답을 내놓을 수도 있겠죠. 네, 그거를 제가 생각할 때 네. 그 질문에서는 애매한 게 예, 가난하다라는 것과 부유하다라는 거에 정확한 기준치가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저는 나오면 사실은 예. 가난하다라는 사람 속에서도 가난하다고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네, 부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가 부자에서 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 차이를 굳이 말하자면 네, 가난하다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자기가 가는 목표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내가 어느 정도를 어느 선으로 어떻게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100원 갖고도 만족할 수가 있는데 네, 내가 뭐가 얼마큼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1,000원 가지고도 부족하다라고 가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나라 자차원으로 보자면 그런 사람이 더 많이 모여있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인 것 같고, 네. 자기가 갈 길과 제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산 네. 많은 곳이 부자 나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치를 중심으로 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은 질문이 하나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예, 가난가 왜 가난하고 저기 부자가 아니고 부유한가 예, 그런 예,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방글라데시라는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 높은, 예, 어찌 보자면 가난과 부유라는 데는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질문의 핵심은요, 경제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삼고 한 질문이에요. 경제학자들이 주로 하는 질문이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질문이 오기를 바라지만 어느 학생도 그렇게 질문하지 않는답니다. 예, 어느 학생도 그러면 이 기준은 경제적인 것인가요? 또는 이 기준은 어떤 행복이라는 가치와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먼저 답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대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요. 예, 우선 질문 자체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국가를 이렇게 보자면 대답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어느 사고로 이 아이가 자라왔느냐가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경제학자의 어떤 입장에서 또는 경제적인 어떤 입장에서 보자면 예를 들면 미국은 누구나 다 아는 부유한 나라입니다. 부자 국가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가난한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차이들은 무엇인가? 글로벌한 차원에서 살펴봤을 때. 근데 이게 막상 살펴보면 이 지리적 요인이요. 전 지구상의 국가들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컨대 중국이나 미국처럼 미리 조금 들으신 부분도 있으실 거고요. 또 말씀은 안 하셔도 궁금하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그리시는 형상들이 좀 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던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개는 또 시도를 해봤어요. 때로는 좀 긴 시간을 가지고, 때로는 짤막짤막하게. 그러나 이제
원래 기획했을 때, 기획에도 이따 나오지만요. 기획했을 때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것은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가야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국가인데 전혀 다르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예를 드는 나라가 대한민국과 북한입니다. 실제로 같은 민족의 같은 언어의 같은 형태를 가지고 왔었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자면 지구적으로 보자면 사실 북쪽과 우리는 별로 이렇게 차이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북쪽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죠. 대한민국은 이따 나오지만 경제 총생산량이 11위까지 갔습니다. 그 차이는요, 제도의 차이에서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나라를 예로 들면서 또는 상황들을 예로 들면서 체계화된 발표 또는 사고로 갈 수 있느냐,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나온 건데 사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교육을 안 받았어요. 여기 계실 뿐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회에서는 이걸 요구합니다. 사회에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다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만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대화하는 화법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화법의 기준이 바로 이와 같은 형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과연 지식이 난무한 시대에 살아있는 지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했을 때 이런 답을 하나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지식, 이 지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 지식의 바탕이 되는 것을 우리 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의 바탕이 되는 기본, 그리고 그것을 지식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축적해야 되는 것. 즉,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고 있는 기본 땅인 대한민국을 인문지리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사실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나라에서만 안 해본 것일 뿐,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 이미 가장 기본적인 소양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효과는 아주 다릅니다. 우리 교육의 장점도 있어요, 분명. 그러나 이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육 속에서 아이들이 느낄 것이고요. 우리 교육이 채택하진 않았으나, 전 글로벌한 시각에서 봤을 때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인문지리학적으로 사고하고 찾아보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번 프로그램 가장 기본적인 의도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 우리나라는 이렇게 숫자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이 안에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면적은 10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국가에서 보자면 109위예요. 인구는 꽤 많습니다. 5,160만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온 국민들이 한 해 생산해내는 GDP죠. 무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GDP는요, 우리 흔히 말하는 계급장 떼고입니다. 인구, 면적 이거 다 떼고 무조건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무려 11위예요. 우리와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면적으로도 인구로도 뭐로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똑같이 놓고 비교를 했을 때도 우리는 11위라는 자리를 차지할 만큼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인구로 나눴더니 우리 인구가 좀 많기 때문에요. 다시 이 정도까지 오지만 28이라고 해서 이거 낮은 것은 아닙니다. 뭐 노르웨이 이런 데 비하면 몇 배 낮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하나의 사례가 우리나라가 되겠죠. 전국의 도시와 문화 그리고 이슈 이런 것들을 조사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 제가 질문을 한번 몇 개 던져볼게요. 여수도 하나의 도시죠. 제가 살고 있는 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한민국에는 대략 몇 개의 도시가 있을까요? 한 몇 개쯤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한 번에 답이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지역이 중심이 되는 건 맞으나 적어도 글로벌하진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형편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것이, 이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도시는 170개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더 던져보죠. 도시보다 좀 적지만 대한민국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이 좀 있죠. 몇 개쯤 되는지 혹시 감이 오십니까? 국립공원이? 거꾸로 얘기해보면 국립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요, 한국인으로서 어쨌든 평생에 한 번은 시간을 내서 접해보면 좋은 곳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종의 여행 갈 때
예, 이번에는 매달 우리 가족이 여행 간다면 국립공원을 한 번씩 일부러 찾아다녀 보자. 뭐 이런 것이 하나의 주제가 될 수도 있겠죠.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에 무려 22개가 있습니다. 예. 나라의 면적에 비해서는 꽤 많아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볼거리가 많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고 알아보려고 하는 것을 이만큼 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의 대부분은 22개 중에 17개는 산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70%가 산지라는 것은 뭐 익히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국립공원도 이런 편차가 큽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중에 4개는 바로 해안이죠. 바다입니다. 우리 또 삼면이 바다니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실은 바다와 산과 그리고 문화 역사가 함께한 아주 독특한 곳. 이번에 지진이 났었던 경주가 또한 국립공원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2개의 국립공원이 있다는 것도 있죠. 조금 더 어려운 질문입니다. 영양하면 떠오르는 곳이 혹시 있으신가요? 영양이 어디야, 뭐야, 이런 질문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영양 들어보셨나요? 어디 있는 곳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어디에 있죠? 영양, 강원도에 있나요? 경상남도에 있나요? 경상북도에 있나요? 혹시 그렇죠.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양양 아닌가요? 이 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전 지자체 중에 같은 이름을 가진 지자체가 있어요. 고성이라는 곳입니다. 경남 고성이 있고요, 강원도 고성이 있습니다. 두 중에 어떤 게 더 유명할까요? 경남.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성 쳤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더 많이 알려집니다. 경남 고성이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고성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강원도 고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 내에서 보자면 강남 신사동 사는 사람은 나 신사동 살아요라고 하지만 은평구 신사동 사는 사람은 나 은평구 신사동 살아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거는 들어서 아는데, 영양하면 괜히 양양이 떠올라요. 영양이 전혀 안 떠오릅니다. 엄연한 우리나라의 170여 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곳이고요,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인구가 적은 곳입니다. 인구가 무려 18,000명밖에 안 돼요. 크기는요, 서울보다 더 큽니다. 이 얘기하면 아마 충격적일 수 있어요. 2003년까지 영양군 전체에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신호등이 없어도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고속도로가 지나지 않고 철도가 다니지 않는 거의 유일한 지자체가 이곳입니다. 그리고 왕복 4차선 도로가 존재하지 않는 곳. 이런 곳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양 아래 위로 보면 청송과 봉화라고 하는, 또 오지로 우리가 불리는 곳이 있죠. 이 세 군데를 합쳐서 흔히 BYC라고 부릅니다. BYC. 그래서 인구가 적은 이야기를 할 때 누가 BYC가 생각난다 했을 때 상표 이름으로 BYC가 생각나는 사람이 정보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BYC 했을 때 바로 맞받아칠 수 있어야죠. 그래, 봉화, 영양, 청송, 그 중에 영양이 가장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본적인 이 지식과 이게 다른 것이죠. 영양하면 1월산이라는 산, 그리고 영양하면 우리 누구나 다 아는 이문열 또는 조지훈과 같은 대문인들을 탄생한 땅이기도 하고요. 인구 대단히 적지만요. 그리고 음식하는 사람들은 모를 수가 없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조리서인 음식 뒷미방이 탄생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양은 담배와 고추 농사, 바로 이 두 가지가 영양을 먹여 살리는 주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영양은 1월산이라는 아주 높고 멋진 산이 또한 있습니다. 사실은 영양에 대해서 이 정도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다만 영양을 우연히 알게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제 반대로. 평택이라는 도시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디 있는지도 거의 다 아세요. 가끔 헷갈리시는 분이 이게 충청도인가 경기도인가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이 계세요. 평택은 경기도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영양이 인구도 아주 적고 지금 군 자체가 해체될 것을 걱정하는 곳이라면 평택은 사정이 아주 다릅니다. 평택의 인구는 대략 48만 정도 됩니다. 그러나 당장 내년이 되면요, 평택에는 무려 10만 명이 이사를 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지자체가 일거에 10만 명이 이사가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왜 10만 명이 이사를 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평택에는 왜 2017년, 바로 내년이죠. 2017년이 되면 평택의 인구는 10만 명이 순 증가합니다. 예정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군사기지 이용합니까? 같은 거. 예, 미군 기지가 전체가 들어가는 곳이 날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삼성의 이 산업 단지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가족들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도 여기 많이 들어갑니다. 한 번에 10만 명의 인구가 들어온다는 것은요, 전쟁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찾아오기 매우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평택은 불과 3년 후인 2020년도에 인구를 대략 한 85만에서 90만으로 예측합니다. 매년 거의 10만 명씩 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가장 성장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변화가 제일 강한 도시가 평택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르나 최초로 중국인들만 사는 도시 안에 도시가 허가가 되었고 생겼으니 평택이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가 중국인 하면 제주도에 많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많아 했을 때 평택에 중국인들만의 도시가 생긴다는 것을 사실 알고 있어야 맞는 것이겠죠. 그래서 평택은 인구 100만의 도시로 성장하는 것을 꿈꾸고 있고요. 서해를 따라 존재하는 도시들 중에 인천을 제외하고 가장 큰 도시로 발돋움할 것을 기대하는 곳이 바로 평택이라고 하겠습니다. 변화가 전혀 없는, 자칫하면 없어질 수 있는 도시와 너무나 빠른 변화를 가진 두 도시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머릿속에 대한민국의 170개 되는 도시의 어떤 변화와 특징들이 다 들어있다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하는 사회생활은 학교와 학원과 그리고 또 모임과 친구들 또는 우리 공방 같은 곳이 아이들의 생활이겠죠. 그 생활 속에 이 170개 도시들이 등장할 날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툭툭툭 나옵니다. 그 기반 바탕을 아이들이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고의 폭이 아주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아마 이제 이 중에는 이제 아이들이 얼마 전에 이제 서울에 왔던 친구들이 있을 건데요. 굉장히 많이 걸었던 기억도 나지만 제가 정말 기뻤던 게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 안 드렸었는데요. 다 끝나고 고속터미널로 갈 때였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옆에 계시던 한 할머니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들 어디서 내리니? 그랬더니 고속터미널에서 내려요. 왜냐면 아이들이 자리 비켜줬거든요. 그래? 그럼 집이 거기야?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여수예요.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디? 이제 아파트 이름으로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수요? 여수 전라도 했더니 그렇게 멀리서 왔어?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아이들이 아주 자주 듣는 얘기예요. 서울 왔을 때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 수빈이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니 왜 서울 사람들은 여수에서 왔다고 멀리서 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요거밖에 안 되는데 차 타고 3시간, 4시간이면 다 가는데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제일 바라는 거거든요. 내가 사는 지역은 베이스 캠프일 따름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지역에 대한 애양심과 사랑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다만 사고와 행동 반경은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있는 것. 사실은 그것이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마련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고의 폭을 확장시키고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기준을 스스로 정하는 건데 이게 일회성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이 특징들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사전 조사가 가장 철저해야 됩니다. 사실 지난번에 한 열흘 정도 7번 국도 여행이라고 해서 다녀왔었어요. 그때도 아이들에게 조사를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잘해왔어요. 그러나 단 하나, 조사는 했는데 자기 게 아니에요. 조사만 해서 왔어요. 읽을 때도 자기 거화 안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일단 쓰여있는 용어 자체가 초등학생이 쓰기에 아주 적절하지 못한 용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을 해본 것인지 안 해본 것인지 그냥 다 적어놨습니다. 아마 숙제라는 어떤 생각이 되게 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조사를 하는 방식부터 해서 제가 오랫동안 아이들과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사가 돼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여기에도 좀 이건 아마 미리 보셨겠지만요.
뭐 길이는 2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2년의 주기는 기본적으로 광역 단위의 도시들을 다 한 번씩 가보는 게 2년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핵심적으로 살려면요,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가는 걸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냥 머릿속에 이게 들어있어야 돼요. 나 2년 동안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한다. 그래서 매주 조사하고 그것을 저한테 보내면 제가 피드백해서 주고, 또, 야, 이거 너 잘못해서 다시 해. 이 부분은 더 해봐라. 이 부분 빼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초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대략 한 9개월 정도 시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따로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타일대로 조사를 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주 그 고민을 하고 준비가 된 다음에 저희는 만나는 거죠. 네. 그래서 8개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8대 영역. 뭐 때로는 한 명이 2개를 맡을 때도 있을 것이고요. 2명이 하나를 맡을 때도 있겠죠. 그때 좀 다를 거지만 기본적으로 지역 대감부터 시작을 해서 지역 이슈까지 이 모든 영역들을 한 명이 하나씩 최소한 맡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조사한 것이 살아나려면 질문과 발표가 잘 되어야 되겠죠. 질문하고 발표하는 핵심은요, 상대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질문 또는 발표는요, 의미가 없죠. 이번에 제가 몇몇 아이들한테 서울에 왔을 때 발표를 시켜봤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요. 발표하는 걸 쑥스러워한다, 잘한다 이런 게 공통점이 아닙니다. 발표할 때 가장 큰 핵심을 모두가 놓치고 있다. 이것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똑같다.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라는 걸 느꼈습니다. 발표는요, 제가 그냥 거울 보고 하는 게 아니죠. 앞에 계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뭘 얻을 것인가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실내가 아니라 야외라면 목소리를 훨씬 더 높여야 될 것이고요. 아니면 자리를 옮겨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부터가 시작인데 그런 훈련도 여전히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차이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교육법으로 유명한 여러 나라들 중에 우리가 하브루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요. 오죽하면 하브루타 얘기를 하겠습니까? 질문을 너무 안 해요, 대한민국은요. 그런데 질문 안 하고 뒤돌아서서 댓글은 제일 많이 다는 나라입니다. 근데 댓글로는 해결이 안 돼요, 아무것도. 감정은 쉬 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있는 자리에서 질문하고 싸우면 감정이 사는 게 금방 풀어집니다. 그러나 뒤로 가면 아니죠. 이 연습은 사실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의 연습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표에 익숙해지는 연습도 할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실내냐, 내 앞에 8분이 계시느냐, 10분이 계시느냐, 100분이 있느냐 전혀 다릅니다. 그런 연습들이 중요하다는 것. 결국은 뭡니까? 100명이 있느냐, 200명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을 들여서 하고 싶은 말을 앞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게 발표인 거죠. 공감이 안 되면 그건 발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서서 얘기를 했고 곧 그 시간과 그 장면은 앉아있는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발표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무대에서도 여러 가지 활약을 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삶을 하기를 바라신다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이거예요. 교육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질문하지 않는 교육을 채택한 나라는 정말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 불행히도 우리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과 토론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다음을 보기 위해서죠. 문제 해결을 위해 전략을 짜고 그것을 발표라는 틀에 담아서 하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 전략 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살아보지 않은 지역이지만 우리가 조사한 8가지와 특히 마지막에 지역 이슈는 현대적인 것이죠. 이것을 담아서 그 지역이 발전하는 방안들을 나름대로 계속 연구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온갖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기대에 따르면 대략 한 7, 8개월이 지날 무렵부터는 상당히 수준 있는 나름의 어떤 고민들을 한 이야기들이 전략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단위별로 모든 지역을 직접 답사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대동인지도 말씀도 드렸는데요. 이거는 제가 어디 강의를 갈 때마다도 다 하는 얘기예요. 의외로요. 예, 우리 아이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국에 광역 단위가 많이 있죠. 예, 충청 남북도, 경상 남북도, 전라 남북도, 그 다음에 강원도도 뭐 영서, 영동으로 크게 지역이 완전 다르니까요. 경기 남북, 그런가 하면 제주도도 있고요. 새로 생긴 세종시도 있고, 그리고 광역시, 특별시, 그리고 아주 떨어져 있지만 한 번 꼭 가봐야 될 울릉도 뭐 이런 거 생각한다면 생각보다 꽤 많아요. 들어서 익숙하지만 내가 가봤느냐 체크를 해보면요. 이거 다 가본 아이들을 저는 지금껏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할 것인가 싶긴 하지만요. 상당히 다른 차이를 내는 것 같아요. 여러 지역들을 어찌됐건 이게 여행이 됐건 뭐가 됐건 경험을 해보고 다녀본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아이들의 어떤 경험치와 고민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들 귀에 걸려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지나가다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내가 경험하고 들어본 것은 한 번 더 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장소들 다니고 그리고 나름대로 절반 이상을 일부러 가게 되면 나머지 다 가고 싶은 게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죠. 그렇게 해서 국내를 다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외로 연결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20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좁게도 느껴지지만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당연하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아마 다르게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 단위로 모든 지역을 직접 다 답사할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의 순수한 경험에서 나온 거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170개 도시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느 얘기를 해도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기억나니까요. 예.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누가 막 얘기를 하는데 함안 출신이래요. 그래서 제가 함안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예, 함양이 아니라 함안이에요. 예, 보통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그래서 예, 알고 있습니다. 함안. 가봤으니까요. 그러면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동네 대부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알지? 예.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어디 얘기했을 때 제가 문득 생각나서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실은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거 저만 느낄 게 아니라 예, 이거는 얼마든지 시간을 들이고 예, 고민을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라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서 사회 나가기 전까지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 이것만큼은 한 번씩 여행이 됐건 뭐가 됐건 다녀본다면 대학생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는 다른 지역에서 온 아이들과 완전 다릅니다. 진짜 이거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2년 정도를 목표로 삼고 다녀보는 것이다. 되는 것이겠죠. 예, 그렇게 해서 예, 순서를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뭐 별로 바뀌지는 않을 건데요. 때에 따라 조금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가고 외국에 한번 나갈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예, 다닐 것입니다. 아까 이제 질문을 주셨으니까요. 저는 국내와 해외 도시를 비교해보는 것이 적어도 한 6개월쯤 지나면 아이들에게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봤는데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면 저는 굳이 가지는 않겠습니다. 예, 이거는 선택의 어떤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 제일 제가 볼 때는 좋은 선택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없으면 나가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가는 건 좋은 거지만요. 그래서 요거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예, 이렇게 잡은 이유도 예, 일단 우리가 가장 가깝고 제일 많이 경험하게 될 중국과 일본 두 나라는 뭐 당연히 가는 것이고요. 유럽에서 예, 어느 도시를 갈 것인가 이것도 제가 이탈리아 그냥 쓴 것이 아니고요. 고민 끝에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랜드 투어의 예, 이 중심지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역사와 현재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인 동시에 우리나라와 자연환경상 가장 비슷한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일종의 대미를 장식하는 장소는 얼마 전에 예, 뭐 아이들이 다녀오기도 했지만 결국은 예, 우리가 글로벌한 시각에서 보자면 예, 아니요 외계인이 왔을 때 도시를 방문한다면 여기 가게 돼 있겠죠. 예, 만약 여기 안 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베이징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뉴욕으로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다닐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예, 정기적인 관점에서 다니는 예, 팀이 예, 결성이 되면 저로서도 처음으로 이제 팀으로서는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팀과 이제 하나의 어떤 결과물을 남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다닌 것들을 예, 정리를 해서
책으로 한번 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 아이들은 그럴 수 있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자산을 또 가지고 있죠. 그런 연습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그 아이들의 어떤 성장 상태와 이것을 보고 그 다음 6회차를 진행하면서 한번 책도 같이 써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일단 아이들과 좀 훈련할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개월은 제가 훈련할 기간으로 미리 나눠드린 데서도 드렸어요. 여기 나와 있는 장소와 일단 겹치지 않으면서도 의미있게 갈 만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전라북도에는 광역시가 없거든요. 아시는 것처럼요. 뭐 강원도도 물론 없지만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도시, 그리고 전통적으로 아주 큰 도시였던 전주라는 곳을 기반으로, 전주는 여기서 당일로도 다녀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이기도 하니까요. 전주에서 첫 번째로 아이들의 훈련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 100만의 도시가 우리나라에 몇 개 있거든요. 광역시가 아니지만. 그 100만의 도시 중에 지역적으로 아주 다르고 최근에 100만이 넘어섰던 도시. 창원은 통합을 통해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은 자력으로 100만이 넘었어요. 두 도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의 인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100만의 인구는 또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창원과 고향을 제가 시범 케이스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가면 어디 가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어디 가느냐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역사 탐방과 달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대학을 웬만하면 다 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청과 도청 등 중심 역할을 하는 곳도 가볼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경북도청에 가면 아이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곳도 있나 하고 놀랄 거예요. 궁궐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지역마다 이런 특색과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한번 볼 것이고요. 왜 이 위치에 도청이 왔느냐? 왜냐하면 근래에 도청이 거의 대부분 이전을 했거든요. 이유도 한번 찾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참에 다니면서 국립공원 전체를 돌보지 못하겠지만 국립공원 인근으로 가서 국립공원의 이야기도 해볼 것입니다. 뭐 필요한 유적은 당연히 가볼 거고요. 아주 특별한 시장이나 축제 현장이 있다면 그것도 갈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한 번에 다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아마 위주가 돼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역마다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다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가는 어디서든 발표는 아이들이 하는 것이고요. 질문도 아이들이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조금 덧붙이는 역할을 제가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 창원도 이렇게 할 것이고요. 여기서 기차 시간을 제가 보니까 11시 20분에 순천에서 9시 20분 차를 타면요. 10시 20분에 창원 중앙역에 내립니다. 창원대학교 바로 뒤에 있어요. 그리고 창원대학교는 경남도청과 창원시청 바로 붙어 있으니 그 자체가 아주 중심입니다. 창원대학으로 바로 이동해서 식사하고요.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맡은 아이가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관도 할 거예요. 그리고 창원의 시티 투어를 타고 창원은 왜 이 시티 투어를 이렇게 구성해서 다녔는지 한번 다니면서 설명도 들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숙소로 간 다음에 1차 컨퍼런스를 할 것입니다.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반 정도 발표할 것입니다. 4인 4인 잡은 것은 제가 주제를 8개를 잡았기 때문에 임의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준비한 거, PPT 대략 한 5장 정도 내외로 제가 주문할 것이고요. 10분 내외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시간 맞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발표에서는요. 그래서 10분 내에 발표를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1차 컨퍼런스 숙소에서 하고요. 오전에 숙소에서 2차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장소를 중간에 들른 다음 또 3차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아이들이 토론하고 발표하고 질문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또 그걸 통해서 그 지역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나머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기억을 다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대략 뭐 어느 지역을 물론 강원도에서 좀 일찍 출발하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대략 한 17시 전후로 여수로 출발을 하는 것을 일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를 제가 예로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칠봉국도 갈 때 한 친구가 했던 것입니다.
영동 지역의 지형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렇게 했어요. 제가 여기서 칭찬해 준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지도를 지도. 붙인 걸 보고 제가 칭찬해 줬어요. 잘했다고요. 예.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딱 보는 순간 눈에 안 들어오죠. 그죠? 예. 그러나 지도로 눈이 슬쩍 갑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알고 있는 지식에 여기까지 합치니까 대략 바다를 두고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핵심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영동이라고 하면 고성부터 태백시 일대까지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지역을 이야기를 하죠. 강원도 동쪽이니까요. 태백산맥 동쪽의 별칭이 이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너무 많아요. 근데 좋아요. 괜찮은데 이제 요거는 이렇게 되죠. 쭉 가서 경동지역이다. 윤기해안이다. 경동지역이 뭐야? 윤기해안이 뭐야?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도 안 됐고 찾아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조사할 때 보면은 가장 흔한 우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할 거예요. 틀림없이 아이들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다 얘기를 해서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들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쓰는 단어나 문장이 좀 빈약해 보일지라도 본인이 완벽하게 안 보고도 얘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습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체득할 때까지 제가 가볼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틀림없이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진 작품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서 디자인적 요소를 첨가하는 것이 굉장한 뭐라고 할까요?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져가는 것 아마 제가 주문하게 될 것이고요. 진행을 하면 사전에 예전에도 그랬지만 한 2번 정도 아이들과 미리 만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주문을 좀 해볼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개요로 제가 기본적인 걸 다 적어놨어요. 국토를 일단 기본적으로 광역 단위로 이해를 한다. 이건 광역 단위로 가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도시 단위로 이해하는 것과 광역 단위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요 다른 것을 아이들에게 제가 주문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다니는 거는 광역 단위로, 그리고 가서는 그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전반적으로 사전조사가 핵심입니다. 피드백은 제가 한 2번 정도씩 개인당 줄 것이고요. 숙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도와주지 마십시오. 안 도와준다를 어머님들은 목표로 삼으시면 됩니다. 알아서 그냥 해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르면 나한테 묻지 말고 선생님한테 전화해라. 왜 나한테 묻느냐 이렇게 제가 그렇게 전화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자료는 계속 모아서 결과물을 공유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서 출간은 제 의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 출판사들과 만나서 제가 얘기를 어느 정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준비가 안 되면 안 할 것이고요. 준비가 되면 그때 보여주고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본 월 1회입니다. 1박 2일을 기본으로 하고요. 지역에 따라서 1박 2일이 좀 아쉬운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굳이 1박 2일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에 따라 조금씩 가감할 생각입니다. 사전조사 보고서는 매주 진행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보고서는요 10분 발표 분량으로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10분간 발표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한 20번 해보면 알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발표하는데 자연스럽게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1개 이상의 질문은 제가 시킬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늘 하면 그런가 보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좋은 질문, 그리고 핵심적인 질문, 유효한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가볼 생각입니다. 본격적으로는 어떤 친구들이 마지막에 결성될지 모르지만 2017년부터 제가 예정하고 있고요. 올해 10월, 11월, 12월은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외 도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는 걸 원칙으로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가도 좋을 만큼 아이들이 많은 준비가 돼 있느냐가 우선이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과 안전과 비용의 문제가 사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로 제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는 얘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네 번은 다 가지 않더라도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부분 조금 부담이 덜할 테니까요.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가진 않더라도 다른 어떤 뭐 대안되는 우리나라라도 지역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좀 봐서 언론을 통해 정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토론은요, 두 가지로 할 생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 전략은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런데 발전 전략은 의외로 처음에 얘기가 잘 안 나와요.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 오히려 하나의 문제를 놓고 찬반 토론이 훨씬 더 빨리 아이들이 달궈지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는 적절하게 제가 다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토론과 발표, 조사,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2년 동안의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제가 목적으로 삼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불 켜주시고요. 불 켜주시고요. 네.